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원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번 그 문제됐던 스위스에서 UBS가 전 CEO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5% 이렇게 뛰니까 그 영향인가요? 이게 훈풍이 미국까지 넘어가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는데 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주가입니다. 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 좀 강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죠. 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외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우의 증시8과 함께 우리 증시까지 힘내주길 바라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저희 강관우의 증시8은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입장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화면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대 인간, 오늘은 어떤 질문 물어봤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DB 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기사 어제 확인을 하셨죠. 과연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챗 GPT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식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따라서 물적 분할이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답변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도 함께 보면서 주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답변 챗 GPT가 내놨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오늘도 이렇게 물적 분할 사실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반응을 챗 GPT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강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다 정답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시장 흐름이 선반영 여부를 좀 확인하라.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슬슬 풀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공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이텍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주주, 회사 입장이나 소액주주 입장이나 모두가 윈윈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물적 분할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네. 보면은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인적 분할은 수평 분할이에요. 이따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최선인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 중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금 조달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물적 분할을 하면은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배력이 아주 튼튼합니다. 나중에 돈을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배력이 계속 50%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소액 주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이제 불만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찾아왔는데 분할 전에 저렇게 10%를 가진 주주는 인적 분할을 하면 양쪽 다 이렇게 가져요. 네. 10%씩.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라고 해요. 밑으로 갑니다. 자회사. 그 대신 100% 자회사로 가는데 저 위에 있는 주주는 그냥 이 B라는 회사의 10%만 들고 있을 뿐이지 네. 저 C라는 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인 거죠. 인적 분할 같이 다 주면 좋은데 네. 이거 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분할 예입니다. 지금 보면 물적 분할도 있고 인적 분할도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사실은 그 회사를 두 개로 수평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더해 놓으면은 분할 전이나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적 분할을 선언하는 순간 네. 주가는 요동을 쳐왔습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 물적 분할할 때도 그랬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SK이노베이션, SK 배터리죠, SK온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공시 상황이에요. 지난 3월 초에 공시가 났다고 저희 방송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그 코너에서 그랬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존속회사가 DB하이텍, 파운드리라는 걸 하는 회사예요. 네. 그다음에 밑에는 DB 팹리스, 팹리스예요. 팹은 공장, 리스는 없다. 그래서 공장 없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고 위에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위탁, 가공,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이제 공시가 나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명분이 좋아서입니다. 명분이. 이게 예전같이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꽉 막힌 계속 직진성으로 갔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가 어쨌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명분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명분 하나씩 볼까요? 이게 두 회사를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이후의 명분을 두 번째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의 이해상충 이 이슈를 좀 해소를 하면서 우리도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객들이 무슨 이해가 상충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누가 자기가 디자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위탁 생산해달라고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사는 위탁 생산만 하면 좋은데 자기 회사 안에 자기도 설계하는 부서가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을 줄 것도 덜 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해상충의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회사는 판단을 한 거고 우리 그 DB 하이텍은 더 분할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각각 독자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더 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에 대비해서 2배 정도 이상 올리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DB 하이텍 파운드리죠. 여기를 4조 원 정도로 올리고 DB 팹리스 설계회사죠. 2조 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27년까지 6조 원을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고 네. 더 중요한 얘기는 분리된 자회사 100% 자회사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규로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신규로 상장을 하면 아까 얘기한 소액주주들의 우려사항 그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가져가는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 줄에 보면 제가 그 파란 줄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향후 5년 내에 상장을 할 경우 회사는 모회사 정관했다 이걸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하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쟁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5년 내에 팹리스를 상장을 할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런 쪽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쟁점인 부분인데 어쨌든 주총은 통과를 해가지고 주가는 이제 올라갔다가 어제 장중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물적 분할 프로세스가 원만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선택을 한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향방이 사실은 갈렸어요. 여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적 분할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반대를 국민연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양쪽 다. 네. 그런데 DB 패밀리스가 분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을 했느냐? 아까 회사가 얘기한 명분이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했고 주가는 상승으로 화답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주가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때 공시 나오고 센티멘털 펀더멘털에서 이 회사 주식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총을 맞이한 건데 네. 뭐 코스닥, 코스피보다 상당히 지금 올라가지고 뭐 소액주주나 사실 회사 입장이나 대주주나 다 지금 회피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회피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먼저 선 반영해서 올랐는데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파심의 위험 요인들을 조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부분도 지배구조도 기업가치 할인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거고 영업 부분은 지금 IT 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주문이 좀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동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당장에 지금 영업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정전환의 신중한 DB 하이텍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미세화 쪽으로 가면서 점점 8인치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12인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돈. 투자금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만만치는 않고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좀 신중하다 이런 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거고 지배구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거고 그 대신 5년은 아직 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게 위아래로 지금 수직적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회사 100%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온전히 반영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증시 8, 증시 9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종목일 DB 하이텍 물적 분할 결정이 결국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그 명분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DB 하이텍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실제로 반영이 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자, AI 대표 챗 GPT는 물적 분할이 결국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역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고 자, 오늘 또 인간 대표 강관우 앵커는 여러 가지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챗 GPT의 한마디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과 주가의 관계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강앵커님 오늘 이 DB 하이텍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윈윈한 결과예요. 그래서 모두가 해피한 결과 이제 앞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뭐 소액주주의 일부 반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웃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좀 높게 나와 있는 만큼 모두가 해피한 결과를 일단 맞이한 만큼 이제 앞을 보고 한번 가보자라는 한마디로 오늘 AI 대 인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DB 하이텍 주가는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증시 8, 증시 9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드리는 이혜은의 이건 꼭으로 돌아올게요.
네,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짚어보면 좋을 종목들의 리포트 짚어드리고 있죠.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자리를 하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기대가 되는 주가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화솔루션 태양광에서 또 특히 대장주로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재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거래 재개 후에도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솔루션이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여전히 고수익성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점차 지금도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점차 강해질 미국의 태양광 모멘텀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RA 세제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늘어날수록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덩달아서 커지겠죠. IRA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실적에는 여전히 좋은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한화솔루션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상세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1분기 실적은 우선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과 지금 케미칼 쪽 영위를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인데 태양광 모듈은 출하량이 줄고 또 판가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판매 실적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익성은 지속되는 분위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케미칼 부문은 영업이익이 368억 원으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1분기 실적 컨센서스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분기 실적보다 그 이후의 한화솔루션의 모습일 겁니다. IRA 세제 혜택 효과는 얼마나 누리게 될까 그 규모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미 IRA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 미국이 태양광 발전이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고 태양광 모듈 판가도 미국이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화솔루션도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미국 내 모듈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모습들 한화솔루션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생산 능력 역시 점차 확대가 되고 있을 전망입니다. IRA 세제 혜택 2023년 올해에는요. 1억 4천만 달러에서 2026년이 되면 7억 9천만 달러로 확대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억 4천에서 7억 9천만 달러까지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거기다가 2032년까지 수혜를 전반적으로 집계를 해보면요. 약 53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RA 시행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리게 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따라서 한화솔루션의 나오고 있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8,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좀 정지됐었던 한화솔루션이지만 미국 내 모멘텀 여전히 강력하고 거기다가 IRA 세제 혜택이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진에어입니다. 어제 주가도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줬던 진에어인데요. 제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어제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기대가 된다. 당연히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은 진에어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밖에 없겠죠. 자,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제목에 붙어 있지만 분기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진에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못 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여행을 뒤로 미뤄두고 다음에 가야지,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했던 그 수요들이 점차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보통 3월은 비수기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3월인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진에어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편이 많이 좀 감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남아 쪽에 주로 항공편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중국 노선이 확대되고 증편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역시 저희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에어 중국 노선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LCC뿐만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 역시도 노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냈습니다. LCC는 특히 중국 노선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항공편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죠. 중국을 사람들이 또 특히 안 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따라서 중국을 가는 것에 더욱더 기피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중국 쪽 노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옮겨간 쪽이 일본과 동남아 쪽이었는데 다시 제주에서 상해를 오가는 항공편, 제주에서 서안을 오가는 노선,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다시 복항이 되면서 빠르게 증편이 되고 있고요. LCC들의 공급 쏠림을 완화시키면서 운영의 효율도 높아지게 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분기 실적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2023년 전체에 대한 실적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힘들었다고 하지만 진에어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고 올해 사상 최대이익 전망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월에서 3월 여객 수송 인원만 봐도 77만 명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3월에는 보통 1월, 2월에 각각 기록하던 수송 인원 수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은 보통 비수기로 분류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밀어놓은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으면서 1분기 수송 인원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135%가량 늘어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두 좀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진에어에 내놓고 있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25,000원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화솔루션과 진에어까지 두 종목 이혜은의 이건 꼭을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헤드라인 짚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또 빨간 넥타이를 통해서 간밤 미증시 훈풍 우리 시장도 이어받길 바라는 마음 넥타이를 좀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헤드라인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CC 4총사 1분기 흑자 비행 기대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앞서서 이건 꼭 리포트를 통해서도 진에어 먼저 짚어봤는데 LCC 4총사 안에는 진에어가 당연히 들어가죠. 네, 저가항공사인 이 LCC를 보면은 이제 진에어, 에어부산, 그 다음에 또 티웨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하나가 뭐였더라?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까지 4개가 있어요. 이 4개가 지금 여기에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지금 다시 이제 그 항공을 운항을 재개하는 이스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개의 이 종목들이 이번 1분기에 굉장히 역대 최고의 흑자를 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기사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국제선이 회복됐다. 특히 이제 중국 노선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아까 앵커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이제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그리고 이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히 비싸지만 그 신규 항공기들을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었고 이렇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줬자 뭐 이런 심정으로 신규 항공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LCC 3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4대 항공사 중에서 에어부산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기를 좀 구입을 하다 보면 부채로 좀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딱 갈라지죠. 네. 네, 코로나 이전 같으면 그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대략 한 500% 미만에서 정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그 항공주들은 대대적으로 정말로 직격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서비스 캐리어 즉 FSC라고 불렸던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지금은 조금 통합한다 그러고 있지만 네. 이런 그 캐리어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 노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회복을 하고 오히려 흑자까지 달성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네. 지금 이 LC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상당히 많은 그 노선에 대해서 슬롯을 반납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긴축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티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그 이 상황에서도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노선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실적 회복이 되고 좀 더 가게 이런 상황이 훈풍만 좀 한 1, 2분기 정도 더 가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LCC 3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헤드라인에는 LCC 4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각 회사별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진에어는 사상 최대 실적 1분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에어부산이라던가 티웨이라던가 다른 제주항공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좀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요? 일단 FN 가이드에서 그거 내용 예상 이익을 지금 그래프를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의외로 제주항공이 제일 흑자 전환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어부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가 사상 최대 흑자인데 그래도 3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티웨이가 286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앞으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리오프닝이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그 단거리 그다음에 저가 노선으로는 이 중국 항공 노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지금 4개사 모두 1분기 실적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올 한 해 어떻게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더욱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신규 항공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국제 여객 수송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객 증감률을 보면 정말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인천공항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이번에 국제여객 수송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 자료가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그 보시게 되면은 총 수송 여객도 상당히 늘어났지만은 YOY 즉 전년 대비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가 그 시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작년 이 코로나에 대한 엔데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말이 되어 나왔던 즉 2022년도 그 4월 즉 이 2분기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급증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후부터는 굉장히 상당히 그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고 나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출장이든 여행이 되었든 이런 내수가 진작이 된다면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국토부의 AOC 그 항공 운항 증명을 재발급을 심사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월 말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운항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김포 제주 노선을 원래 기점으로 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자꾸 더 이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진에어도 이제 그 이 중국의 7개 항공사 그 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중국과 제주 직항 노선을 이제 계속 스케줄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티웨이도 이제 대구에서 장가게 가는 거, 그다음에 청주에서 연기를 가는, 즉 지금까지 LCC들의 특징이 뭐였느냐면은 바로 중국과 혹은 이제 그 단거리 필리핀 쪽으로도 가는 이런 단거리 노선들을 상당히 많이 띄웠던 게 특징인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막혀 있다가 다시 열렸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중국 노선이 일단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보셨듯이 그리고 많이 체감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인천공항을 찾아보면 정말 여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탄력을 좀 받고 있죠. 지금 뒤쪽에 보시면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는데 어제 또 특히 여행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가 됐어요. 예, 사실 그 정부에서 이번에 그 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내수 진작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관광을 통해서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내수 활성화 대책 중에 주요 내용들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보면은 국제 노선 회복이 지금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도 한 대략 한 최대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공사별로 따졌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노선 회복은 앞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걸 뜻하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 전자여행 허가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외국에 대해 가지고서 걸었던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그 부분들을 전면 해제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국내선 역시도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행사나 관광을 활성화했다 이러는데, 특히 이번에 그 외국인의 반항과 방한,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 아무래도 K-팝 소재가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올 1년 동안 크게 8가지 정도의 그 이 콘서트를 열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역별로 그걸 이제 서울에서만 여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열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합동 부처 관계 자료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부산, 그다음에 전북이나 뭐 제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또 인천까지 해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번에 그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엔터주라든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이런 그 정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동안에 그 중국과 동남아 그다음에 요 주변에 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이렇게 K-팝 콘서트가 많은 줄 저도 오늘 좀 알았네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한국 관광 수요를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뭐 주변을 둘러보면 명동 전 서울역 근처에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체감상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항공업종이 어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상승 탄력을 받아줬지만 엔터주도 함께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반적으로 수혜 업종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LCC 즉 이 저가 항공사들 그다음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항공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단 풀서비스로 가는 그 대한항공 같은 대형사들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이런 4대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반등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지금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조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거에서는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엔터주도 좀 볼만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어떤 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숙박이라든가 카지노도 역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다음에 레드투어 같은 이런 그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 롯데관광개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여기에 관련해서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거 종목도 지금 상당히 반등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GKL 같은 경우 카지노 관련주죠. 여기도 역시 좀 돌아왔는데 강원랜드는 아무래도 내국인 전용이다 보니까 그만큼은 그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행 쪽도 좀 보실 만한 시점이 됐고 또 숙박 쪽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요즘 시장을 흔드는 요인들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첫째, 지난 그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즉 그야말로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서 네.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는데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은 시스템적인 리스크 쉽게 얘기해서 금융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가 이게 네.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지켜봐야 돼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발 은행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권으로 퍼져서 유럽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 전에 다시 이제 그 미국 증권가 쪽에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장기채를 너무 많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조금씩 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퍼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부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회복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상반기에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금융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그 대규모로 해서 매수가 들어가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CC 4개사가 시장에 불고 온 훈풍 과연 어느 업종까지 깃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까지 김선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8시 반이면 저희가 찾아오죠. 지금 사 코너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이제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인바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인바디는 다 아시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체성분 어떤 분석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약간의 트렌드랑은 좀 비껴가고 있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로봇, 우주, 방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근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 가는 것보다도 실적 그리고 수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매,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변동성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차익에 대한 부분도 걱정 많으실 텐데 인바디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차근차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는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에서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정용 쪽에서의 이 기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전문가용 어떤 인바디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용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봤을 때 재작년 대비해서 22% 늘어난 모습인데 가정용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4%까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용 인바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오히려 더 지금 가정용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주력 시장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이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해병대 관련 입찰에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해외 쪽에서의 특히 이 정부 기관을 통해 정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국 시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어떤 작년 시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부분은 역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76%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의 인바디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을 받은 상태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쪽의 매출이 작년에 497억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380억대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인바디의 어떤 매출 비중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 북미 시장 쪽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앞질렀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인바디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시장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포화 상태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적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은 인바디가 더욱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쪽 해병대 입찰에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군대 관련에 대한 협상력은 올해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인바디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력을 계속하고 있죠. 어떤 포트폴리오 확대가 지금 전문가용 가정용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가정용 인바디 쪽은 어플과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분위기상,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보다도 AI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바디도 그런 부분은 협업과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고 인바디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인바디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축구 많이 하는 유럽에서도 많이 이제 인바디를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고 목표 가격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적 추정치가 높아진 걸 봤을 때 한 10배 내외 정도인데 약간의 의료기기 쪽이
그 기술이나 어떤 제품 틀리지만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이 PR로 봤을 때도 그룹 PR이 한 15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인바디가 지금 현재 9배, 10배 내외의 주가 수준을 보인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성분 분석 시장의 침투율 같은 경우가 아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높진 않습니다. 높아봤자 글로벌적으로 30%고 낮은 국가는 5%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적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밸류에 대한 부분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1,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31,000원으로 인바디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릴 텐데, 2차 전지 소재주,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고 있죠. 근데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쪽을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추후에 중장기적 레이스로 간다고 한다면 역시 기업명에서 보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이라는 어떤 든든한 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받는 부분이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 대비해서 용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3조 원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금 광양 쪽에서의 상공장이 좀 가동이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GM 쪽으로의 하이니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삼성 SDI와 공급 40조 계약의 공급을 계약을 했던 부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존 LG엔솔루션 어떤 이 고객사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안정적인 어떤 주가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올해 1월 달도 그렇고 1월 전후로 작년 연말로 갔을 때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대비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밸류가 많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할 때 포스코 케미칼은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 정도에 봤을 때 이 밸류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양극재 쪽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가격 수준이 높았던 부분이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음극재, 또 이제 흑연 이쪽에서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으로만 이 밸류를 측정하는 부분은 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차전 소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같이 하는 좀 어떤 유일한 좀 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포스코 케미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 어떤 밸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저는 약간 불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에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 주가도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얼마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은 계속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죠.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충분히 더 증권사에서 높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해서 한 29만 원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23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바디 포스코 케미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